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51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에 이제 중단원 3단원으로 들어가요.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고착화에서 첫 번째 주제 6.25 전쟁이 일어나다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6.25 전쟁의 배경 먼저 볼게. 6.25 전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50년에 일어났고요. 다른 말로 한국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6.25 전쟁의 배경 첫 번째, 국내 정세를 한번 보면 국내는 어떤 당시의 상황이었냐? 일단 미국과 소련 양군이 철수한 상황이었어. 일단 남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들어섰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 9일에 각각 들어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소 양군은 철수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38도선 부근에서 남북한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잦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나아가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 즉 붉은색으로, 즉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남한 정부,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군을 창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군, 먼저 대한민국 육군이 있고요. 대한민국 해군도 있고요. 대한민국 공군도 있잖아. 이렇게 우리의 국군을 창설을 하고, 그리고 좌익 세력,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이 세력들 찾아서 색출을 하는, 찾아내서 없앤다. 이게 색출이란 뜻이야. 그리고 북한은 당시에 뭐를 하고 있었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소련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라는 약속까지 이미 얻어낸 상태였어. 우리가 남한을 침략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너네 소련 중국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얘네 오케이 한 상황이었다고. 자, 그리고 당시 국외 정세를 보면 냉전은 세계적으로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지. 냉전 여러분 기억나시죠?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결이었잖아. 그죠? 자,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 여기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 애치슨 선언이 뭐냐면 당시 이제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동쪽을 방해하기 위해서, 즉 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요만큼 지킬 거야 라고 선언한 거, 바로 이거 애치슨 선언이라고 해. 이렇게. 근데 이 애치슨 선언에 여기 대한민국이랑 여기 타이완, 대만이죠? 여기가 이제 제외가 된 거야. 즉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 우리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켜줄게 라고 하는 방위선에 한반도가 제외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당시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린 게 아니라 딱히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잡아놓은 것일 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당시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 지켜주는 거는 대한민국을 빼버리고 여기까지만이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공격을 해도, 남한을 공격을 해도 미국은 우리 북한을 공격하진 않겠네? 이렇게 오판을 한 거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야. 자, 당시 이제 국외 정세, 애치슨 선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6.25 전쟁 전개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한번 볼게. 첫 번째, 어떻게 발발하였느냐? 바로 북한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을 하게 되면서 이제 6.25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1950년 6월 25일의 일이고요. 당시 이제 남한에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이런 북한 군대의 모습, 북한 탱크의 모습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월 28일,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맙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당연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되겠니? 아직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진짜 속수무책으로 서울 빼앗기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지도 보실게요. 자, 북한군이 이렇게 침략을 해오니까 서울이 함락당하고 우린 일단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대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대전, 선생님 고향이 여기 바로 대전이야. 충청남도 거기 옆에 있는 대전인데 여기를 이제 임시 수도로 잡고서 어떻게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너무 전쟁 준비가 잘 됐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7월 말에는 우리 국군이 어디까지 후퇴를 하게 되냐면,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여기 낙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 자, 이 낙동강 유역, 여기 낙동강 흐르는 강에서부터 여기 위쪽 딱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머지 북한군에게 이제 점령당하고 마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의 임시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부산이었어. 우리 정부는 부산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구원의 손길이 딱 뻗쳐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엔군입니다. 유엔군. 자,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 이걸 줄여가지고 안보리라고 해. 유엔 안보리 들어봤지. 즉 세계 평화를,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 유엔 안에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거는 우리 자본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이거는 공격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남한에 대해서 우리는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군이 이제 남한에 파병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국군 작전 지휘권은 원래 이승만한테 있었어.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제 유엔군이 파병되면서 이승만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우리 편이 돼가지고 북한에 같이 싸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 메가더와 만난 이승만의 모습도 있고요. 부산항으로 들어온 유엔군의 모습들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미국이 특히나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170만 명 가까이가 미국인들, 유엔군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러 왔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고요. 자, 밑에 있는 지도 잠깐 볼게. 지금 아까 그 지도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잖아. 유엔군이 이 부산 통해가지고 들어왔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전세를 역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서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상륙을 해가지고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서 우리가 북한을 무찌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진입하기에 좋은 곳이 어디냐,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인천이 후보로 정해지고요. 결국에 인천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에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알아두세요. 유엔군이 파병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의 당시에 지휘관 메가더 모습 나와 있고요. 당시 이제 인천 앞바다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유엔군의 모습도 현재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메가더고요. 그 선생님이 여름에 인천 갔었잖아. 그래서 인천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다 갔었거든. 그래서 인천 여러분들 조수간만의 차이가 진짜 크대요.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잖아. 바다니까 썰물 때는 그 육지, 기존의 육지랑 그 물 빠지는 길이까지가 거의 한 10m 차이가 난대.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면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밀물썰물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배가 들어오는 제대로 딱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하고서 어떻게 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했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더 값진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들어온 유엔군과 우리 국군 같은 경우에는 1950년 9월 28일에 다시 한번 서울을 수복, 되찾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말에는 압록강 유역까지 쭉쭉쭉 위로 진출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지도 계속 볼게요. 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서울 수복하게 되고요. 쭉쭉쭉 평양도 점령하고 원산도 점령하고 쭉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잖아. 여기 유역까지 진출했어. 이제 우리는 여기만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북한으로 진출해가지고 통일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북진 통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통일이 코앞에 닥쳤을 때 또 생각도 못한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죠. 그 다음 볼게요. 자, 바로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쟁의 그 배경도 봤겠지만 애초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 지금 압록강 유역까지 이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 올라왔어. 이제 좀만 가면 우리는 이제 전부 다 통일을 할 수 있어. 남한이 주도해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 세상에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는 전부 다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중국은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다 보니까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군이 이거는 위기다. 한반도에는 사회주의 국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들어오고 있는 이 북한 군대 모습, 북한 군대가 아니죠. 중국 군대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북한을 지원한 중국군이 남하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소리야. 중국군이 쭉쭉쭉 내려옵니다. 중국군 얼마나 인구가 많어. 수가 얼마나 많니. 머릿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쭉쭉쭉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엔과 국군 밑으로 후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까지 다시 한번 함락을 당해. 우리가 다시 이거 서울 되찾은 걸 또 뺏긴다는 소리야.
또 뺏기고 서울 뺏기고 우린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 이거를 바로 서울 뺏기고 내려간 거 1951년 1월 4일에 있었다고 해서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자, 일사후퇴까지 하면서 우리는 밑으로 밀리게 되고요. 또 열심히 어떻게 싸워가지고 1951년 3월에는 이 2달 지나서는 다시 서울을 또 다시 재탈환하기는 해. 계속 뭔가 얘들아 상황이 역전됐다가 또 불리해졌다가 역전됐다 불리해졌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중국군과 북한군과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쟁 지역이 전투 지역이 굳어져 버려. 자, 이거를 얘들아 38도선 부근에서의 전선의 교착화라고 해. 교착이 굳어진다라는 뜻이거든. 전쟁터가 여기로만 국한돼가지고 여기서 계속 뺏고 빼앗기고가 계속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지루한 전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도 소련군도 그리고 우리 유엔군도 국군도 중국군도 전부 다 지쳐버렸어.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야,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제의를 하면서 정전협상, 이제 전쟁을 정지하기 위한, 그만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1951년 7월의 일입니다. 자, 우리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졌어. 1년하고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정전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지는 않아요. 2년 동안이나 협상이 지속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협상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로를 송환해주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한 쪽도 그렇고 북한 쪽도 그렇고 각각 잡은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줘야 돼. 근데 돌려보내줄 때 원래 자기 국적대로, 예를 들면 중국 포로면 중국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북한 포로면은 북한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할 거냐, 즉 자동적으로 가게끔 자동 송환을 할 거냐, 아니면은 본인이 선택하게끔 할 거냐. 내가 만약에 북한 포로여도 나는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더 좋아, 나 남한으로 내려갈래 라고 하면은 그 자유 선택에 따라서 보내줄 거냐. 이것 때문에 자동 송환을 할 건지 아니면 자유 송환을 할 건지 선택적으로 하게 할 건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나누느라고 조금 이 정전 협상이 좀 늦어지고요. 또 이때 끝까지 우리는 휴전하지 않겠다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승만이었어. 이승만 정부, 즉 남한 정부였어. 왜 반대를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정전이 된다고 해도 북한이 또 저번처럼 언제 이렇게 기습적으로 우리를 또 침략을 할지 모른다. 우리만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냐. 나는 끝까지 싸울 거고 북진 통일할 거다. 북한으로 진출해서 다 통일해버릴 거야. 북한 다 때려 부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휴전에 끝까지 반대를 한 거지. 근데 아무도 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남한에 있었던 포로들 중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하는 포로들이 있으면은 다 그냥 알아서 석방시켜버렸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이거든. 지금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여기 얘들아 거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 거제도에 남한에서 잡은 포로들을 수용해 놓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 여기에는 뭐 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국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소련군도 있을 거고 하겠지. 근데 그 중에서 북한 사람이어도 야, 너 공산주의 좋아하시러라고 했을 때 저 공산주의 싫어요. 전 남한에서 계속 있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반공포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얘네들을 이승만이 알아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반공포로들은 자기가 잡혀 있다가 석방됐으니까 이승만 최고 하면서 이렇게 거리 행진도 하고 이승만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된 거지.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봤지만 이승만이 전쟁의 그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한테 넘긴 상황이었잖아. 이런 거 하려면 메가더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허락 안 받고서 나 휴전 싫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포로를 석방해버린 거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져가지고 다시 전쟁이 다시 벌어지네 만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자, 이런 문제들,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상이 2년 동안 넘게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2년 만에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25 전쟁은 끝이 나게 된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사진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엔군이랑 그리고 중국군이랑 북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에 누가 없어? 바로 국군. 참여 안 했어. 왜? 아까도 말했지. 이승만 정부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정전하면은 또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러면은 누가 지켜주는데? 라고 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이 휴전 반대했잖아. 전쟁 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군은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고요. 당시 이제 정전협정 체결서 이거는 중국말이랑 영어랑 그리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한글 작성본이야. 여기 김일성의 사인, 그 다음에 중국군 사령관의 사인, 그리고 이 유엔군 미국 육군 대장의 사인 이렇게 있어. 근데 이승만 사인은 없지.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조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6.25 전쟁은 일단 쉬는 걸로, 정지하는 걸로 딱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6.25 전쟁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들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전쟁 과정에서 막 피난을 가고 막 이러느라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산가족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은 전쟁 고아도 발생을 합니다. 도로나 주택이나 철도 같은 이런 사회 간접시설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을 사회 간접시설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 다 파괴되고요. 식량도 부족해지고 주택도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당시의 세계는 이제 그냥 한반도는 망했다. 특히나 남한이 많이 이 전쟁터가 된 곳이거든. 남한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제 그지 됐다. 완전히 이제 세계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거의 원시 시대로 돌아갔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 밑에 있는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은 뭐 인명피해, 한국군은 사망한 것만 13만 명, 유엔군은 뭐 5만 명, 북한군은 52만 명,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 이게 전쟁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니? 좀 슬픈 일이죠. 자, 그리고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서로가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거야. 왜냐면 그들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고 내 친구가 죽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의 적대감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이제 남한 하면은 다 이제 북한 사람들은 거의 증오하고, 그리고 우리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북한 사람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 다 죽어 없어져야 될 놈들, 내 가족을 죽인 놈들, 이런 식으로 서로 너무너무 이제 적대감이 심해지고요. 당연히 상대 국가에 대한 이념,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바뀌겠지. 이제 우리는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요거를 우리 누군가가 주장한다고 하면은 북한과 똑같은 취급받고 다 빨갱이라고 하고 처벌받고, 이런 식으로.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런 포스터도 붙죠. 잊지 말자, 피해 젖은 6.25. 이거는 남한에 붙은 거고, 그리고 북한에 붙은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도발자에 대한 인민군이 북한군이잖아. 인민군의 대답은 이렇다. 미제 침략자들은 함부로 날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서로 간의 이 적대감이 심해지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로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랑 정세도 이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가 끝까지 휴전협정에 반대를 했다고 했잖아. 정전하는 거 나는 싫다. 정전협정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 안전은 누가 지켜주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정전협정에 제대로 좀 협조를 안 해주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이승만 정부 달래기에 나선 거죠. 야, 알겠어. 너네 남한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랑 군사동맹 맺어.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한국과 미국의 상호 서로 방위 지켜주는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군사동맹이 1953년에 체결됩니다. 즉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됐으니까 이걸 체결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체결이 바로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그래? 미국 너네가 우리 지켜준다고? 그러면은 나도 정전협정 앞으로 지킬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정전협정이 이제 딱 체결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수용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과 엄청나게 동맹이 강화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주한미군 있잖아.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 그 미군들이 왜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거냐면 1953년에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조약 한번 볼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용을 보시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당사국, 즉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4조, 이게 중요하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 합중국은 수락한다. 즉 미국의 군대가 한국의 영토 안에 배치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지금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을 도와주게 되면서 사회주의권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 위상이 격상됩니다. 야, 우리가 이 정도야 중국군 참전하면서 완전히 국군이랑 유엔군 발린 거 한번 봤지 막 이러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발생했을 때 일본이 약간 병참기지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막 군수물자 보급해주고 무기 팔고 막 이러면서 6.25 전쟁 특수라고 해. 이 6.25 전쟁 특수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즉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나가지고 패망한 다음부터 거의 비실비실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마침 알맞게 6.25 전쟁 터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전쟁 물자 팔면서 이제 갑자기 급부상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좋으라고 한 일들이 많은데 일본은 우리 좋으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너무 짜증나는 일 중에 또 하나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의 관계 정세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